다음은 우리나라 그 한정호 그 FNS 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한국 그 양식업의 산업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대충 순한 영화식 그쪽도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자,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환여가 시스템 설계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긴 하지만 저도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평생 저는 저는 사실 이쪽 수산 분야 쪽에는 이제 입문한 지가 11년밖에 안 됩니다. 해수순환여가 시스템 설계한 지는 한 11년밖에 안 되고 한 20여 년 동안 저는 이제 일반 상하수도라든가 폐수물 처리장이라든가 주로 그런 쪽에 설계하고 시공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류 양식 관련해서 해수 수처리는 이제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더불어서 그렇지만 국내 전통 양식업을 돌아보고 산업화로 나아가기 위한 접근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제주도에 있고요. 첨단 과학단지에 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회사는 이제 비록 작지만 영국의 IAT라든가 그다음에 프랑스 스웨즈, 덴마크 CM아쿠아, 노르웨이 알틱아쿠아, 네덜란드 C팜, 이스라엘의 아틀란티움, 미국의 AST 등과 현재 스마트팜 설계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넙치 어종이 대표 어종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요즘에 조금씩 터봇하고 도다리, 돌돔 등도 육상에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넙치 산업은 보시다시피 이제 제주에서 거의 우리나라의 한 90% 정도는 60% 정도는 생산하고 있고 수출을 한 90% 정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도표에도 나타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통적인 양식 플로우스루 유수식 방식 때문에 많은 이제 폐사율이 지금 매우 폐사율이 높아요.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어떤 생산 단가가 너무 높다. 그럼 과연 어떻게 앞으로 육상 양식을 산업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사실 앞으로는 어쩌면이 아니라 앞으로는 육상 양식이 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지금 해양에는 각종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어떤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알 수 없는 물질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육상 양식이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우리가 이 몰탈리티 이 폐사량이 거의 이 도표에는 수협에서 수거량으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0%가 넘습니다. 더욱이 이 폐사가 어린 치어에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500g에서 1kg 구간대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출하하기 전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수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차트는 우리가 광어를 넙치의 소비 둔화와 관련해서 표에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실제 그 소비 둔화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이 표에서 나타난 것은 수입 물고기가 토탈 지금 한 38,251톤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그 중에서 연어가 작년에 수입된 것은 한 24,000톤 정도 수입을 했어요. 그 우리 대표 주자인 우리 광어는 약 34,000톤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작년에. 그거보다 수입 물량이 더 많아요. 어쨌든 이런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폐사량의 증가, 수입의 증가, 소비 침체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어야
가공을 통한 그런 프로세스, 가공을 통한 다양한 소비 촉진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우리 양식장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런 양식장이 약 300~400군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유수식 양식 방법, 플로우 양식 방법은 친환경 양식이 어렵고 폐사율이 높고 에너지 비용이 매우 크고 또한 배출수되는 먹고 어니튼 피드, 먹지 않은 사료라든가 어류의 배설물이 그대로 방류되기 때문에 인근 해역에 어큐뮬레이션, 누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제 유수식 양식 방법은 생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 소비자의 친환경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친환경 양식은 소비자 촉진과 더불어 수입 어류에 대해서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넙치 양식을 조금 전에 전통적인 양식에 의해서 생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통적인 양식 방법으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업형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미 선진국 예를 보면은 연어의 경우에 생산 단가가 킬로그램당 한 3,500원, 우리와 비슷한 어종인 터봇, 넙치류, 터봇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넙치 생산 단가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10,000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유럽의 터봇 생산 단가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절반 가격 50% 밑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산업화로 기업화로 이 성장해 나가려면 이 양식 시설의 규모화, 표준화 그리고 이 스마트화 과정 등 어떤 기반 기술과 시설 구축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질 관리가 가능한 순환여과 시스템을 RAS를 도입하고 정착하는 것이 사실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앞에 현재 이 문제점에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상업용 해수 순환여과 시스템 시설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스마트 팜 양식 순환여과 시스템에 대한 어떤 운전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한 노하우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파일럿 스케줄조차 없다 보니 실질적인 인력 양성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죠. 우리들의 어종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올리버 플라운더, 그 다음에 새우라든가 아발로니, 터봇, 그 다음에 그루퍼 이런 각종 어류들에 대한 어떤 순환여과 시스템으로서 검증된 어떤 파일럿 규모로 검증된 어종이 없다 보니 산업화, 규모화로 가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RAS의 현실은 연구기관이나 대학연구소 등에 아직까지 파일럿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매우 작은 소규모 탱크로 기초연구에, 아카데믹한 기초연구에 대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리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어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하이브리드 그루퍼입니다. 자이언트 그루퍼하고 타이거 그루퍼를 접붙여서 만든 거죠. 이것은 이제 타일랜드에 있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하이브리드 그루퍼 양식장인 것 같습니다. 100g까지 이렇게 순환여과 시스템에서 길러요. 그 다음에 이 100g 이후에 이제 해수 폰드, 축구장만한 폰드가 한 10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볼에 나가서 100g에서 1kg까지 키우는데 약 5개월이면 됩니다. 엄청 빨리 자라요. 이것은 이제 영국 웨일즈에 있는 순환여과 시스템인데 아마도
해수 순환여가 시스템으로서 현재까지 오퍼레이팅 되는, 운전되는 시설로서는 가장 오래되지 않았나. 15년이 넘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CBS 팜으로 설계가 돼서 계속 연간 1000톤짜리입니다. 연간 1000톤 생산하는 규모였는데, 유럽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CBS가 가격이 대폭락하면서 현재 이 양시장을 수년 전에 마린 하베스트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를 샀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마린 하베스트에서 모이로 바뀌었는데, 이 회사에서 지금은 람서클, 씨라이스를 클리닝하는 클리닝 피쉬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 알텍 아쿠아에서 이제 준공한 작년 12월에 준공한 트라우트하고 셀몬을 플라이부터 해서 이제 그 스몰트 팜입니다. 여기서 약 100만 마리를 키울 수 있는 팜인데요.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고, 보시다시피 사람의 일절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 오토매틱으로 운전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수량이라든가 어떤 물의 환경 조건이 너무 좋아서 반순환여가식으로 시스템을 운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순환여가 시스템으로 운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미 리서큘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쪽 유럽 사람들은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딱 한 가지, 바이오필트레이션, 생물 여과주만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럼 우리 RS 재순환 양식 시스템을 그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국내에 이제 정착을 시킬 것인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RS는 플랜트로서 다양한 복합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파일럿 플랜트의 규모는 우리가 말하는 파일럿 플랜트의 규모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엔지니어 사이트에서는 목표 생산량의 30%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표 생산량의 최소한 30% 이상의 규모를 통해서 검증하고, 이를 통해 목표한 생산 규모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업화 규모화를 목표로 한 각 어종별 파일럿 플랜트가 필요하며,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규모화된 시설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산업의 특성상 매우 작은 문제가 전체 공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초기 유럽에도 이런 많은 실패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운영 및 유지관리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파일럿 플랜트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최적 알고리즘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 어종에 맞는 한국형 순환여가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파일럿 플랜트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말 운전 가능한 프랙티컬한 엔지니어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국산화 및 단순화 실현, 산업화 및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RS 시설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루속히 국제적인 경험이 풍부한 어떤 그 엔지니어들과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타당성 분야에 있어서도 RS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파일럿 플랜트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의 신뢰성 및 어떤 현실성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초기 양식장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여가 시스템의 부지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데, 우선 인근에 논과 밭이 있는지 여부. 논과 밭이 왜 중요할까요? 거기에는 농약 같은 것이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거든요. 또 지형의 특성, 고도차, 어떤 그것은 이제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또 지하 해수라든가
또 자연하수의 어떤 가용성 여부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뻘물질로 이루어졌는지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개발 행위할 때 인허가시 어떤 고도 제한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접근성 이런 문제가 없는지, 또한 인근 도시와 인접해서 생활 폐수가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lready. 그러면 이제 RS 기본적인 구성 방법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유이스 전처리 시스템, 친호 관리 체란 시설, 이런 선발 육종도 구성해야 되고요. 종묘 생산, 그 다음에 육성, ongrowing 시스템, 그 다음에 고형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주로 이 자리는 제가 오늘 RS를 설명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왜 어떻게 RS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초기 유럽의 상업용 RS 실패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시다시피 푸어 디자인, 설계 문제입니다. 해수 특성이 맞지 않는 열악한 설계에 더불어서 두 번째로 높은 운영 비용, 노동 집약적 기술, 가파른 기술 학습 곡선, 숙련된 직원의 부족, 무리한 생산 일정, 어류 판매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 예측, 부실한 경영 결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초기에 해수순환여과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는 해수순환여과 시스템이 운전되고 있는 곳이 사실 손에 꼽습니다. 해수의 특징은 이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어쨌든 순환여과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수의 특징이 좀 달라요. 이가 양이온 물질도 풍부하고요.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다시 말해서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같은 것이 쉽게 어떤 센서리라든가 어떤 수조, 배관 침착하기 쉽기 때문에, 스케일 형성이 쉽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담수와 달리 청소하는 것도 어렵고요. 일반 센서 같은 경우도 닦아주질 않습니다. 얘는 반드시 CIP, Cleaning in Place, 케미칼로 씻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유기물질, 해수순환여과 시스템에는 탁도물질이 누적되지 않고 동시에 일반 세균도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수질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스마트팜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RS 고려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브리더, 선발육종, 친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량한 우리가 좀 퍼틀라이즈 액은 어떤 그런 우수수정란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죠. 종묘 생산도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제 순환여과 시스템 가면 자동적으로 SPF를 지향하게 되겠죠. 그 다음 사료 문제, 사료의 질 문제, 질병 통제, 어떤 백신 같은 것, 전문가 육성 등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요거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 8페이지에서도 이제 언급했지만, 스마트팜 RS 접근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양식 부지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선정하는 것이. 이것은 투자하기 전에, 양식 부지를 구입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RS 기술 수준도 검토돼야 되고, 예상 부진의 잠재적 생산 수준 및 기본 생산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시장적으로는, 마켓 쪽으로는 계절별 출하 및 가격 변동 추이, 또 리스크 어세스먼트, 경제성 평가, 어떤 수준, 규모, 얼마큼 양식 볼륨을 해야지만이 이제 최대한 우리 마진이 확보되는지, 규모가 결정되겠죠. 이 규모에 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결정되어질 것이고 운영 비용이 결정되어지게 됐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충수 관리, 일수 관리, 어떤 생산 및 운영 계획, 그 다음에 RS 어떤 수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기술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 사실 어렵기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들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어류가 이제 사실 일반 수처리 같은 경우는 BOD, COD, SS 어떤 수질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제하기 좋지만 어류는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 즉 어떤 산소의 결핍 문제라든가 소음, 진동, 어류 조작, 유속 많은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울러서 엔지니어링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LSS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라이프 서포트 시스템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순환여과 시스템의 기본적인 이제 PFD입니다.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입수 수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기생충, 바이러스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으면 이 스마트팜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별도로 크라우드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환여과 시스템은 이제 리서클링 되는 것은 잘 알기 때문에 뭐 카본 다이옥사이드, 뭐 솔리드를 제거하고 어떤 아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고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뭐냐면 uneaten feed, 먹지 않은 사료하고 배설물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디스포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현규성 소화조, 아나로빅 다이제스터를 이용한다든가, 인근에 있는 어떤 분유 처리장 어떤 아나로빅 다이제스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탈염 처리를 해서 퍼틸라이저, 비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시간상 가능한 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벨로드롬 레이스웨이인데 사실은 D타입 레이스웨이를 개선해서 최근에 새로 이제 설계된 타입이고요. 이건 이제 기존 레이스웨이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자료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순환여과 시스템에서 가장 한국형 순환여과 시스템이라고 말하면 한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활화만 하기 때문에 고기에 흙냄새라든가 곰팡이 냄새가 있으면 안 됩니다. upper flavor substance가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이 만물질, 그래서 이 지오지민에서 일반적으로 순환여과 시스템 가동하면 이게 생성이 됩니다.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순환여과 시스템도 정착되지 않았는데 하나 더 이런 만물질, upper flavor substance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한국형 순환여과 시스템은 우리 회 문화에 맞게 또 발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또 기술을 정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유럽에서 현재 이제 오존을 이용해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오존을 바이타민 O, 비타민이라고 비타민 O라고 불리고 있는데 사실 살균보다도 수질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유기물 제거 효과, 아모니아성 질소 제거, 색도 제거, 탁도 제거, 또 어떤 박테리아도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 효과가 커서 현재 해수 순환여과 시스템에 있어서는 사실 오존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이제 뭐 표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일단 시간에 맞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정호 대표이사님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간을 잘라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타이밍을 맞추는 그 일만 제가 할 일 같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